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13년째 산사이들을 가꾸며 수행하고 있는 현진 스님이 쓰신 정원예찬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진 스님은 5천여 평의 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며 정원생활의 고요와 기쁨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꽃과 바람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한 그의 정원에는 삶의 진리와 감사의 향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충북 청주 마야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진 스님의 반짝이는 사유의 조각들 함께 하시죠. 정원예찬, 현진 지음, 다멘북수 발행. 어찌 사는 삶이 향기로울까? 봄 기운에 기대어 외등이 켜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 내일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오늘 벌인 일은 마무리해야겠기에 어두워지기 전까지 바삐 움직였다. 몸은 이미 기진맥진. 은행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늘을 손보고 그 주변 낙엽들도 긁어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엔 회양목을 들여와 촘촘히 심었고 새 집을 여러 개 만들어 나무마다 둥지를 틀게 했다. 이런저런 봄맞이로 몸은 고되지만 내 손에서 봄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에 꽃망울처럼 내 기분도 들떠 있다. 어찌 사는 삶이 향기로울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궁색했는데 다음에 시를 읽고 눈이 열렸다. 꽃에게 말을 건넸다. 어찌 그리 고운 향기를 지녔냐고. 꽃은 말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향기라고. 나도 말했다. 그런 겸손이 있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원경 스님의 산문집 밥반술 옹기한술에서 퍼왔다. 스스로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삶. 그 배경에는 겸손이 받쳐주고 있다. 겸손의 미덕이 없는 인생은 맑은 향기와 고운 빛을 만들 수 없다. 이러기에 겸손은 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삶의 요소다. 인물이 출중하나 겸손이 없으면 향기 없는 사람이며 인품이 고상하더라도 겸손이 없으면 온기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격보다 앞서는 것이 겸손이다. 하루를 사색과 겸손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옛 상인들은 계영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술을 가득 채우면 술이 모두 밑으로 흘러버리는 잔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술잔에 칠할 정도만 채워야 술을 즐길 수 있는 구조이다. 거상 임상옥은 이 잔을 곁에 두며 지나친 욕심을 경계했다고 전한다. 가득 채우면 뭐든 넘쳐서 오히려 다 잃기 마련인데 이를 일러 소탐대실이라 했다. 점점 욕심내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경영 부실이라기보다는 욕심과 교만이 근원이다. 누구나 자기 그릇에 알맞은 크기의 일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에 부쳐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 분수껏 인생을 경영하라는 것이다. 남의 화려한 삶을 보며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각자 자신만의 우주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정원을 가진 이보다 작은 정원을 가진 이가 더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다. 큰 정원을 가진 사람은 관리하는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정작 감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취어상 어여부동의 가르침처럼 형상에 흔들리지 않을 때 주체적 삶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헛된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뜻. 재물, 명예, 외모, 건강 등 세월 따라 무너지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닐 테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나답게 내 멋에 만족할 수 있다. 아동문학가 정채봉 시인은 옷걸이는 옷이 아니라며 잠깐씩 입혀주는 옷으로 자기 신분을 삼지 말라 하셨다. 지금까지의 내 삶도 옷걸이보다 옷걸이에 걸린 옷을 보며 판단하고 예우했다. 내 이름표를 과시하며 교만했던 적도 많다. 나는 한동안 세상은 이름표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너나 나나 그 사람이 달고 있는 지위나 명성에 인격을 부여하고 열광한다. 한 사람의 이름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안뜰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이름에 속지 않을 뿐더러 오래 교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다. 겸손한 이는 이름표가 없어도 존경하지만 교만한 이는 이름표가 없으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경에 대국자는 하류라 했다. 큰 인물은 아래로 흐르는 삶의 실천자. 큰 강은 낮게 있기에 작은 물줄기를 담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이 개천보다 높으면 어떠한 물도 담을 수 없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상하게 하듯 교만이 우리를 망친다. 불교 명언 중에 유리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해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유불리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참다운 인품이 아닐 것이다. 성경에도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했으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하심의 자세가 있다. 사람들의 박수, 칭찬, 응원이 있을 때 자칫 교만해지기 쉬워서 그때 더 조심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게 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최고의 적은 다름 아닌 교만이다. 절집 용어에 자고병이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의수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 스스로 높다 하면 그의 회상에는 아무도 몰려들지 않는다. 삼성과 카페의 튤립이 화사하게 피었으나 자신의 색깔이 더 곱다고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겸손으로 사는 삶이 향기로운 길이다. 단순하게 살기. 세상에는 다양한 기념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단순함의 날이 있단다. 7월 12일이 바로 그날이다. 이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생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으로 월든의 작가 소로는 생태주의자로 삶의 단순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날은 핸드폰과 노트북 전원 끄기, 소설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 쌓기, 숲에서 천천히 산책하기, 햇빛 드는 창가에서 가만히 멍 때리기, 자아성찰의 시간 가지기, 불필요한 물건들 버리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나도 이날을 맞이하여 핸드폰과 노트북 전원을 내리고 너절한 물건을 정리하며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단순함이란 일단 물리적인 구속에서 자유로워져야 가능하다.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마구 쌓아놓고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다. 잘 정돈된 공간에서 고준한 생각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또 치울 것. 혼자 지내는 공간을 쓸고 정리하고 나면 내 자리를 찾은 듯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비로소 고요한 한적의 때가 되는 것이다. 새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노을 타는 저녁의 서정은 그 무엇에 비길 바가 아니다. 이 시간은 그 누구와의 대면도 사절이다. 이런 정막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백이며 벗이다. 이런 고요를 즐길 줄 아는 이는 번외롭지도 두렵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침묵을 곁에 두었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성찰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원초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마음 깊은 곳에 누구도 발들이지 못할 조용한 오두막을 만들어두라는 조언을 했다. 자신만의 오두막을 잊고 살면 타성에 젖어 혼전만전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다. 그러니 홀로 자신의 오두막에서 영성을 순화하고 불성을 회복해야 한다. 가끔 외떨어져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좋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시방세계의 천지사방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일체 만물이 말없는 말로써 진리를 설하는데 그것을 무정설법이라 말한다. 이른바 나무, 꽃, 구름, 물, 바람 등이 모두 성인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신의 음성이나 계시가 법당이나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성자들은 곳곳에 가득하다. 숲속의 새소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없는 말로 설교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어떤 경전보다 앞서 읽어야 할 건 우주의 실상과 생명의 일지를 적어놓은 천지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첫째는 책이다. 물론 여러 종교의 경전도 여기에 들어간다. 늘 우리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며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순행보살도 존재한다. 어느 쪽이 됐든 사람은 언제나 가장 큰 스승이다. 셋째는 천지만물이다. 하늘, 땅, 산, 바다, 모든 식물, 동물 등 말이 없어 듣기 어렵지만 가장 높은 스승이다. 그러기에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인간이 만든 편리한 도구에서 벗어나 자연에 의지하며 무정설법을 듣는 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단순한 삶의 시작이다. 힘들면 힘내지 마라. 아침 산책길에서 꼬무릇을 만났다. 영산홍 숲에 가려져 있어서 걸음을 멈추어야 그 순수한 얼굴과 마주할 수 있다. 올여름 그렇게 무더웠는데 별дар 없이 계절을 알려주는구나 싶어 반가웠다. 여기에 꽃무릇은 아주 오래전 잠시 머물다 간 어느 스님이 알뿌리를 주문하여 심어놓은 것이다. 그때의 사람은 떠났어도 해마다 꽃은 피어 그의 안부를 물어오고 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때를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꽃이 그 한때를 위해 최선을 다하듯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그때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간 한때이며 아직 오지 않은 한때이다. 지금이 진정 누려야 할 그 한때인 것이다. 일전에 퇴직을 앞둔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하라 조언했다. 그에게 그때는 일할 때였고 지금은 퇴직한 때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마음이 또한 미래에 가 있어도 안 된다. 오로지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라 말했다. 첫째, 남의 눈치 그만 볼 것. 둘째, 인정받으려 하지 말 것. 셋째, 의무감에서 해방될 것.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 너무 타인에게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의 뜰이 빈약하게 마련이다. 이런 삶은 남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는 습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만의 정원을 잘 가꾸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삶이든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알베르 카미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대화록을 남겼다. 주변 인연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기대지도 말아야 한다. 적어도 예술을 넘기면 더 그래야 한다. 그런 일로 남아있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정욕구에서 좀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부모와 자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친정, 시댁,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그 역할에도 충실했다. 때론 귀찮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인정해주라는 뜻이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고귀한 태도다. 인생은 어차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은 좀 못나고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기에 만점짜리 인간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때론 서툴고 모질다는 소리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절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놓았다. 힘들면 힘내지 마요. 그래도 돼요. 이제는 힘들 때 괜히 자신에게 힘내라고 주문하지 마시라. 좀 느릿느릿 쉬어가도 되는 나이다. 의무감에서 해방되라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나의 여백과 마주할 수 있다. 무한한 책임감에서 한 발짝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뜻. 내가 아니어도 성장한 자식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노년의 내 행복을 자식에게 저당 잡히지 말라. 나이 든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될 때가 아니고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줄 시기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고 집으로 오는 길이 낯설지 않도록 불을 밝히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름표를 더 달지 않아도 되므로 책임의 무게를 하나 줄여갈 때 삶의 보폭도 가벼워질 수 있다. 지금껏 인생길을 걸어온다고 모두 수고했다. 삶의 길이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등짐이 문제다. 그 짐이 삶을 무겁게 했다. 이제는 꽃짐도 지지 말라. 엄밀히 말해 그것도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격려하면서 홀가분하게 중년 이후의 삶과 마주하면 좋을 것이다. 바람소리인가 물소리인가 했더니 세월 가는 소리이네. 어느 노부부의 정원에서 읽은 글귀다. 80이 넘은 노인에게 공양 대접을 했더니 세상에 만난 게 없어요. 세상에 즐거운 것도 없어요. 라고 했다. 몸은 아프고 입맛이 까칠하니 그도 그럴 것이다. 지친 노구를 이끌고 걸어다니는 일만 해도 버거울 테니까. 그러므로 지금 만나게 먹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독고다이. 결국 홀로 떠나는 여정이다.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노년마저 다른 일의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퇴직 이후에도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안쓰러워 그들을 응원하고자 내 생각을 주저리 정리해 보았다. 훈계나 충고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아주 오래전 인도 여행 때의 일이다. 골목 어귀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내가 소품 몇 개를 고른 뒤 깎아달라는 눈빛을 두어 번 보냈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자꾸 깎으면 당신은 행복하냐? 그 말에 흥정을 그만두고 물건값을 건넸다.
나는 깎는 재미만 알았을 뿐 그 노인이 남길 행복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당신이 자꾸 깎아달라 하면 내 행복은 없다는 뜻이었다. 이를테면 깎는 행복, 남기는 행복의 공식을 말한 것이다. 나는 깎아서 좋고 저쪽은 남겨서 좋은 행복.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흥정을 붙이면 그 조율이 깨진다. 무엇보다 물건 내놓는 쪽에서는 남기는 재미를 못 본다. 그래서 불교 율장에는 물건을 흥정하거나 그 값을 깎지 말라는 규율이 있다. 상대방에게 남기는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로가 적당한 가격에서 절충하여야 상호 간의 행복지수가 동일점이 되긴 하나 아무래도 깎는 행복보다 남기는 행복 쪽으로 양보하는 게 두고두고 기분은 좋다. 여행지에서 끈질기게 따라붙는 행상들을 아주 매정하게 물리치면 실망하며 터덜터덜 돌아서던 그들의 표정이 오래 지워지지 않는다. 수행자로서 너무 박절하게 흥정하는 건 자비심이라 할 수 없다. 정가 표시제가 아닌 다음에야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 마음에 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아끼지 말고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 뒤엔 누군가 자신의 행복을 양보하는 것이 자리하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내 행복이 남의 행복을 담보로 하여 이룩된 것이라면 순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남의 눈물과 슬픔을 디딤돌 삼아 형성한 재산과 명예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지닌 행복의 조건들이 타인의 눈과 귀를 속인 결과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잘한 행복을 오래 지니고 싶으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베풀 기회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정약욕은 열복과 청복을 이야기했다. 재산이나 권세를 얻어 기뻐하는 것은 열복이며 검역하고 청빈하여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은 청복이라 정의했다. 열복은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행복이다. 그러나 청복은 유효기간이 없는 공덕이므로 결국 청복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도 모르겠다. 돈과 명예가 없을지라도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씨를 읊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맑은 행복일 것이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백열록이란 책이 있다. 금명보정 스님이 대둔서에 머물면서 편집하였는데 책 제목은 송무백열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글자 그대로 풀면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거긴 벗이 출세하니 나도 기분 좋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너가 잘 되니 나도 좋다는 것은 곧 네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공식이다. 이게 행복 나눔의 교본 아닐까? 이를테면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대비 정신이다. 흔히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못 되면 기뻐하는 심리와 다른 방식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길은 광야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태규 시인은 감사하지 않으면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다 했을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꽃이 눈에 들어오고 꽃놀이도 해보고 싶다. 그러나 감사에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꽃이 피어도 안색이 환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살아있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다. 고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다. 나폴레옹은 말년에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왜 그랬을까? 그 넓은 제국을 제패하고도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지 않고 땅 한 평을 더 차지하려 했다. 감사를 모르면 결국 불행한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올해부터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글로 새겨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 햇빛도 감사, 공기도 감사, 바람도 감사, 달빛도 감사할 일이고 꽃도 나무도 감사할 대상이며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과 저녁도 감사하다. 지저귀는 새소리, 동물소리도 고맙다. 심지어 이별도 감사하다. 왜? 그 아픔을 알게 해주었으니까. 상처도 고맙다. 왜? 하심과 겸손을 알게 해주었으니까. 실패도 고맙다. 왜? 시련을 알게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다 고맙다. 이렇게 주변엔 고마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무엇이 불만인가? 불평이 많으면 그때부턴 감사가 적어진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그 인생에서 감사의 단어가 생략될지 모른다. 감사의 어원은 존경, 존귀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인에게 공경의 대상은 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공기 없이는 단 5분도 버틸 수 없는데 이 또한 우주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랴. 헤아려 보면 이 세상은 고마운 일 투성이다. 그러기에 감사라는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아도 모자랄 판이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가. 그 분량을 헤아려 보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꽃을 죽인다.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물을 버린다. 왜냐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요. 라는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참 모순적 논리 아닌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데 오히려 학대하고 외면하는 이상한 구조. 이런 논리라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꽃을 죽게 한다는 말과 통한다. 꽃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애당초 꽃을 사거나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나 역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은 죽이거나 버리지 않는 일이다. 반려식물을 데려왔으면 그 생이 주인의 무심과 부주의로 상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올바른 관심이다. 무심코 지내다가 아차 싶어 화분 앞으로 갔을 때 이미 생을 마감한 식물들을 마주하고 자책했던 적이 많다. 내 식구로 만들었으면 그 어떤 생명이든 책임져야 할 일.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으면서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인 일이 무척 많다. 꽃이 예쁜 마음에 덜컥 관심을 주었기에 생긴 일들이다. 어설픈 관심이라도 없었다면 우리 정원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런 잘못을 돌이켜보니 차라리 무관심한 것이 더욱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잘 살 것을 괜히 내 정원으로 옮겨와 시름시름 앓게 했던 경우도 있다. 이곳 절터를 다듬고 건물을 올릴 때 굵은 목련나무가 뒤뜰에 있었다. 내 생각엔 앞마당에 자리하면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장비를 들여 옮겨 심었는데 그의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잎이 타들어가더니 결국 고사하고 말았다. 그때는 나무의 생리를 잘 모르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모두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그 후로 큰 나무를 옮길 땐 수고를 거듭하는 편이다. 근래인 겨울마당을 바라보는 일로 재미삼아 지내고 있다. 의자에 앉아 찬설이 내린 잔디들과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군더더기 없는 명화를 대하는 그런 기분이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정리되고 본질만 드러나는 겨울 풍경이 마음에 든다.
이런 공간을 두고 성스럽다 표현해야 하나? 이 저교한 평화를 누가 방해할 것인가? 텅 빈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일상의 굴레에 허우적대는 자신을 바로 투시할 수 있는 것. 이런 시간이 주어지므로 한겨울일지라도 내 상고는 윤택하고 충만하다. 이렇게 간간히 파적 삼아 마당 바라보기를 즐기는데 이른바 마당멍이다. 복잡한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을 순화하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잠시 멈춤이라는 말도 있다. 삶의 신호에서 일시정지하라는 뜻. 이를테면 오늘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정지한 그 상태에서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집중할 때 사유의 뜰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전제가 되었을 때 충전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당멍도 혼탁한 감정을 말키는 나만의 의식이다. 느슨한 날 없이 인생을 다그치며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삶은 아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 휴식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어느 날 태엽이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의 힘은 오히려 무언가를 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을 직시하는 것이다. 누구나 불행한 삶을 구하지 않으며 상처받는 삶도 원하지 않을 테다. 그렇다면 그때그때의 행복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행복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행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현재를 관찰하며 바라보면 된다. 그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화를 수용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어제는 동자승 투우에 맨머리가 실까봐 털모자를 씌웠더니 내 마음도 훈훈하다. 새들도 어디에 추위를 피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새들의 식탁에 먹이를 놓아주는 일도 있지 않는다. 이 겨울 먹이도 드물 것인데 어디서 굶고 움츠리고 있지 않은지 걱정되어 먹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새들이 먹이로 챙겨놓는다. 이제는 몇 개 남은 감나무의 홍시도 다 파먹고 없으니 새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일 것이다. 그저께 창문에 새가 부딪혀 기절한 놈을 데려다가 물 먹이고 밤새 아랫목에 두었더니 다음 날 기운을 차리고 날개짓을 하여 문 열어 보내주었다. 그 추운 날 밖에 두었더라면 내 마음은 밤새 편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에 산짐승이 다녀간 발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간밤에 먹이를 찾아 여기까지 내려온 흔적이다. 며칠 전엔 지장전 뒤에서 죽어있는 상가찌를 발견하고 묻어주었는데 몸의 상처로 보아 천적에게 해를 당한 것 같았다. 이렇게 생명진인 산중 식구들이 힘든 계절을 보내는 중이다. 추운 겨울이 없다면 고생은 덜 수 있겠으나 양식과 땔감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1년 내내 축 늘어져서 추운 날을 대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겨울이 있기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과 추위가 없다면 인생 수업은 텁텁하고 익은 맛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깡세르 림포체 스님은 인생에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했을까?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지 않던 순간들, 그로 인해 내가 수정했던 과정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지금 잘 안 풀린 일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겨울이 있기에 봄날이 더 찬란한 게 아니겠는가. 엄동설안을 건너지 않으면 삶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없다.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러시아의 겨울을 강이 잠든 시기라 표현한단다. 강물이 꽁꽁 얼어 세상이 잠든 듯 고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여기도 밖과 정원일에 쫓기지 않고 잠시 쉬어가도 되는 때라 한결 편하고 좋다. 화로가에서 한숨 고르며 미루어 두었던 책을 읽는 계절이며 나를 위해 묵상하는 그런 계절. 청소의 기술. 동지를 앞두고 내 것들을 대폭 정리했다. 이번에 반겨대에 딸린 비품 창고를 손댄 것은 잘한 일이다. 몇 해 동안 물건을 쌓아놓기만 했는데 막상 짐을 풀어보니 기겁할 정도로 가득했다. 인간의 생애가 소유의 역사라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 삶을 간단히 압축해보면 기껏해야 밥 먹고 일하며 잠자는 것일 텐데 주야장천 무얼 그리 소유하고 사는지 돌아봐졌다. 언제 그렇게 갖가지 품목들을 사모하는지 나도 신기할 따름. 엄밀히 말하면 그땐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다. 내가 언제 저걸 산 적이 있었나? 아, 저 물건이 저곳에 있었구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심지어는 아껴 먹을 거라며 깊이 감춰둔 약품도 있었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도 발견되어 혼자 웃었다. 모두 선물 받았거나 돈 들여 사놓았으나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들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분수 넘치게 사들이고 지나치게 소비하는 편이다. 이를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공 본능이라 정의했다. 아직 동물이 사치하는 걸 못 봤다. 그러니까 과잉 소비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문화다. 자신도 모르게 충동 구매에 삶이 묶이고 기후 가치에 매몰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지닌 물건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충분하다는 자각이 들었다. 이상하게 줄여도 살림살이는 차고 넘친다. 새 물건을 소유했을 때 기쁨은 한 달 월급 받는 기분과 비슷하다지만 어디까지나 잠깐일 뿐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심드렁해져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와 인연이 다한 것들이다. 이럴 땐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자신의 공간을 조촐하게 지킬 수 있다. 그 결정을 망설이면 주의를 밀어내고 물건이 집을 차지하는 과밀현상이 생기게 된다. 물건의 수명이 끝났어도 쓰레기와 구분 없이 쟁여놓는 증세를 저장 강박증이라 하는데 그 심리 저변에는 물건을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물건과 과감히 결별하지 못하는 성격도 일종의 병이랄 수 있다. 내 청소의 목적은 공간 회복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린다. 언제가 쓸 때가 있겠지 하는 단서는 금물이다. 지금 쓸모없으면 훗날에도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정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그 자리에 두는 일을 반복하므로 공간이 널찍해질 수 없다. 그러기에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때 물건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다. 물건도 오래 쓰면 정들고 손 떼묻는다지만 사용할 기회가 적은 물건은 나에겐 이미 효용가치가 다했을지 모른다. 그 물건은 다른 일을 만나면 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아까운 것을 양도할 때 기분은 오히려 홀가분하다. 아깝지 않은 물건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테니 물건은 되도록 아까울 때 넘겨라. 만약 그 물건이 유품이 된다면 아무도 달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며칠에 걸쳐 마스다 미치히로가 쓴 성공을 부르는 청수의 법칙을 재미있게 읽었다. 저자가 말하는 청수의 법칙은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플러스를 만들라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 너저분하거나 더러우면 마이너스 자장이 모이게 되어 우울, 어둠, 무기력, 질병 등 부정기운을 유발한다는 논리다. 이와 달리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면 상쾌, 희망, 집중,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긴 이런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변을 잘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관리의 기본이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성공의 법칙은 청수의 기술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불경에도 도량이 맑아야 천신들이 모여들고 수호신이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청소가 긍정 에너지의 원천임은 확실하다. 잘 정리된 창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물건이 차지했던 그 공간이 넓어졌다. 간결하게 치우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공간을 오래 누리려면 새 물건을 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요즘은 물건 사기가 겁나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마음을 접게 된다.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집도 절도 없는 신분으로 규정했다. 머물 집이 없다는 것은 잡다한 물건을 모으지 말라는 정신이 숨어 있다. 여기 살면서 몇 번이나 짐을 실어다 보냈는지 모른다. 치워도 끝이 없다. 아마 버리고 또 버리지 않았으면 산더미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금 있는 물건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솔직히 말해 더 지니고 싶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도 없다. 젊었을 땐 고아 모으는 게 취미였다. 나이 들어가면서 물건 수집하는 일도 멀리할 것이지만 이제는 비우고 버리는 일에도 머뭇거리지 않을 작정이다. 조금은 불편해야 행복하다. 겨울의 쌀에 기대어 목공 작업으로 오후 시간을 보냈다. 톱과 망치를 꺼내놓고 뚝딱뚝딱 못질하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내 의식은 맑고 조촐했다. 목재를 만지고 자르는 일은 늘 흥미롭다. 이번엔 쓰다 남은 송판들을 이용하여 새 장을 만들고 먹이용 식탁도 만들었다. 어설프지만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완성해 보았다.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톱과 망치만 사용했다. 아마 목공 장비가 있었더라면 자르고 오리는 일이 힘들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절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느리게 완성하는 재미가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만의 목공실을 갖고 싶지만 아직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 적당히 불편한 것이 때로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쪽이다. 불편함이 주는 묘한 맛이 있다. 개인의 부가 증진되고 생활이 향상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핍되고 불편해야 행복할까 하는 역설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약간의 불편함을 자신의 삶에서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의 주류에 한 가지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순도 높은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보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작은 불편 정도는 투덜대지 말자는 것. 사소한 불편은
우릴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다. 지금 세대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있다.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기계만 있는 시대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를 표현하는 말인데 공감된다. 지금 세대는 기계 다루는 일은 능숙할지 모르나 아날로그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향수가 없다. 그때는 느리고 답답했을지라도 지금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등의 인터넷 범죄가 성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편리가 그 이전에 불편하던 때보다 더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문명의 이기가 꼭 행복 공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옛사람들은 편적 불행, 불편 직행이란 말을 자주 했다. 편리를 추구하면 불행하고 불편을 수용하면 행복하다는 뜻이다. 세상은 점차 편리해지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왜 늘어날까? 빠르고 편리하다 하여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낼 때 존재의 의미가 있다. 결론은 충족한 삶이냐, 충만한 삶이냐에 달려있다. 충족의 삶은 계속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충만의 삶은 지금 상태로 만족이다. 충족의 삶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재생산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가졌기에 두 개를 채우고 싶은 게 충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삶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고금을 통해 검증된 행복론이다. 시대가 달라졌다 하여 인간 본능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안락한 삶을 뛰어넘어 충만한 삶에 이르고자 한다면 편리한 문명의 연장에 길들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